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한종수 지음. 고기사단 천년의 서사시. 사브른 자유문고. 변금년 이상께 한종수 2023년 9월 23일 고기사단 천년의 서사시. (237페이지) 16번째 고기사단 연표 582페이지 1565년 6월 23일 성 엘모 요새 함락됨. 1565년 7월 15일 오스만 군생 리아로 총공격 기사단 승리. 1565년 8월 7일 오스만 군 2차 총공격 기사단 승리. 1565년 9월 12일 구원부대가 오스만 군의 승리를 거두며 몰타 공방전 종결. 1568년 8월 21일 발레트 총장 별세. 1571년 3월 18일 기사단 본부 발레타로 이전. 1571년 10월 6일 레판토 해전. 1577년 성요한성당 완공. 1603년 레판토 일시점령. 1605년 해사재판소 설립. 1606년 튜니스 기습 공격 실패. 1607년 7월 카라바조 몰타 도착. 다음 해 도주. 1611년 코린트 기습. 1614년 7월 카릴 파샤의 오스만군 침공. 1619년 튜니스 기습 공격 실패. 1639년 카스트로 전쟁 발발. 사실상 중립을 지킴. 1639년 트리폴리 기습. 1640년 튜니스 기습. 1644년 9월 28일 로도스 외해에서 오스만 선단 납포. 크레테 전쟁의 원인이 됨. 1648년 크레테 전쟁 발발. 1651년 카리브해 식민지 경영 시작. 1656년 6월 26일 베네치아 함대와 연합. 다르다넬스 해협 해전에서 대승. 1665년 카리브해 식민지 경영 포기. 1669년 9월 4일 칸디아 함락. 1684년 신성동맹에 참여. 레프카다 섬 점령. 1701년 내척의 전해람 구입. 1717년 마지막 신성동맹에 참가. 지중해 작전 수행. 237페이지 16번째 1332년에 빌레브는 로도스로 돌아왔고 앞으로 기사단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언어별로 부대를 나누고 임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어권 출신은 병원장을, 이탈리아어권 출신은 해군을, 스페인어권 출신은 군수장관을, 영어권 출신은 트루코폴리를 맡았다. 로도스시의 성벽도 이런 방식으로 방어구역을 나누어 주었다. 각 집단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이런 운영 방식은 효과적이었고 거의 4세기 반 동안 조금씩 바뀌기는 해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된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왕조인 팔레올레구스 가문과 밀착되어 있던 제노바 공화국의 실력자 도메니코 카테나오였다. 그는 아버지 알레올로 때부터 차지하고 있던 포카이아와 케오스 섬의 이권을 동로마 황제에게 빼앗겼다. 그러자 그는 기사단과 베네치아 출신
에게해 공작과 함께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자고 제안했고 기사단은 이에 응했다. 여기에 대한 해석 237페이지. 1204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1260년 팔레올레고스 왕조의 복벽으로 에게해 일대에서는 무척 복잡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졌다. 우트르메르의 말기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성격상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음을 양해 바란다. 연합군은 1335년에 레스보스 섬을 공격하였지만 결국 그 다음 해에는 축출되고 말았다. 이런 실패를 겪은 빌레보 총장은 로도스에 도착한 후 항로를 보호하면서 투르크인들과의 투쟁에 힘을 썼다. 하지만 교황청의 눈에는 차지 않았는지 교황 클레멘스 6세 는 구호 기사단이 그리스도계 세계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신앙을 고무하는 행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여론이라며 기사단을 압박하였다. 당시 로도스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에미르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해군을 가진 인물은 스미르나를 중심으로 한 아이단 토호국의 우무르였다. 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제법 강력한 해군력으로 사방으로 해적지를 자행하면서 베네치아와 기사단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새로운 십자군의 편성을 명령하였다. 때는 1344년이었다. 마침 이 해에 여러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교황청은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맘루크 간의 무역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238페이지. 스미르나 십자군. 빌레보 총장은 기사단의 군함 6척을 이끌고 참전했고 베네치아가 제공한 20척 그리고 키프로스와 교황령의 군함 각 4척으로 구성된 총 34척의 연합함대가 편성되었다. 총지휘자는 콘스탄티노플의 가톨릭 대수교인 아스티의 앙리였다. 역사가들은 이를 스미르나 십자군이라 부른다. 이 십자군은 5월 13일 펠레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스미르나를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어 10월 말 항구와 도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크로폴리스는 손에 넣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음 해 1월 17일에 앙리 대주교는 옛 대성당이라고 믿었던 버려진 구조물에서 축하 미사를 열었다. 하지만 미사 중에 우물의 군대가 기습했고 앙리 대주교, 베네치아 함대의 제독인 피에트로 제노를 포함한 십자군 지도자들이 피살당하는 대참사를 당했다. 다행히 구호기사단의 간부 중에는 희생자가 없었다. 다행히 클레멘스 6세가 지원군을 조직해 주었고 우물의 반격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몇 년간 스미르나를 놓고 두 세력이 지루한 전투를 벌였다. 1351년 에미르가 십자군의 점유를 인정하면서 스미르나 십자군 전쟁은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주위는 모두 아이딘 세력의 것이었기에 완벽한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십자군 세력 중 가장 가까운 곳에 근거지를 둔 고기사단이 스미르나를 차지하였고 반세기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 전쟁 중인 1346년 빌레브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프랑스 남부 랑그록 출신의 다웨도네드 고종이 총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1332년 주민들을 괴롭히는 괴수를 잡아 명성을 떨친 바 있었다. 이 괴수는 칼이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껍질로 덮여있는 용이라고 하였다. 드고종은 사냥개들의 도움을 받아 용의 부드러운 배를 찔러서 죽이고 머리를 베어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 괴수의 목은 박제되어 로도스의 성문에 걸렸고 200년 후 오스만 제국령이 된 후에도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1837년에 사라졌다고 한다. 이 용이 거대한 악어인지 도마뱀인지 큰 구렁이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악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240페이지의 그림. 용을 잡는 드고종, 빅터 아담. 1347년 4월 드고종이 지휘하는 기사단 해군은 임브로스 섬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아이딘 해군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대부분 작은 어선 수준이긴 하지만 100여 척에 달하는 적선을 파괴하거나 포획했고 많은 포로를 잡았다. 하지만 전쟁 외적 요소가 스미르나 십자군의 발목을 잡았다. 하나는 100년 전쟁을 시작한 에드워드 3세가 1343년에 이탈리아의 은행들에 빌린 136만 5천 플로린 피렌체의 금화의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갚지 않겠다고가 아니요. 선언하면서 그대 은행인 바르디와 페루지가 파산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유럽 전체에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두 은행의 주요 고객인 기사단도 무려 36만 플로린의 손실을 입고 파산 지경에 몰리고 말았던 것이다. 불행은 한 번에 오지 않기 마련이라. 불행은 한 번에 오더라고. 불행은 한 번에 오지 않기 마련이라 이 기간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되자 기사단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잘못 쓴 것 같은데. 천신만고 끝에 스미르나를 함락한 2년 후인 1353년에는 드고종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후임자도 2년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조직이 불안정해진 이유도 겹치면서 기사단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제법 오래 계속되자 이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유럽인들은 기사단을 겁쟁이라고 비웃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탈리아의 대시인 페트라르카였다. 그는 이런 풍자시를 남겼다. 로도스 섬은 신앙의 방패라네.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구차하게 살아간다네. 여기서 시선을 키프로스로 돌려보자. 키프로스 왕국에는 많은 십자군 귀족 가문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망명정부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특히 무역항 파마구스타는 예루살렘 왕국의 부와 기사도 정신을 물려받은 도시가 되었다. 젊고 야심만만하며 십자군도 기사도 정신에 심취했으며 정신에 심취해? 용맹무쌍한 데다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피에르 1세가 1358년에 키프로스 국왕에 즉위하였다. 십자군과 기사도 정신에 심취했으며 정신에 심취하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크레를 비롯한 우트르메르가 사라진 지 60년이 넘었지만 명목상으로 키프로스 국왕은 예루살렘 국왕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 왕국을 되찾고자 새로운 십자군 운동을 시작하였다. 역사에서는 이를 키프로스 십자군이라고 부른다. 242페이지 키프로스 십자군 242페이지 신세대 십자군 전사 피에르 1세의 눈은 일단 소아시아로 향하였다. 거리가 가까웠을 뿐 아니라 상호간의 결혼을 통해 키프로스 왕국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1360년 1월 아르메니아 왕국의 요새화된 항구인 코리코스가 투르크인들의 공격을 받았다. 코리코스의 대표들은 키프로스로 가서 구원병을 청했고 피에르 1세는 로베르드 류지냥이 이끄는 군대를 보냈다. 결국 투르크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투르크인 에미르들은 키프로스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연합 공격을 논의하였다. 피에르 1세는 선수를 치기로 하고 목표를 안탈리아로 정하였다. 대규모 원정군을 준비했는데 구호기사단도 빠질 수 없는 작전이었다. 당시 총장은 로제 드 핀이었다. 드 핀은 내척의 대형 갤리선과 1000명의 기사와 보병을 동원하였다. 교황 이노센트 6세도 두 척의 갤리선을 보냈고 심지어 그리스도교 해적들도 힘을 보탰는데 이 연합함대의 규모는 작은 배까지 합쳐 120척에 달했다. 이를 키프로스 십자군이라 부른다. 1361년 여름 공격을 시작한 십자군은 8월 24일에 안탈리아를 함락시켰다. 이는 스미르나 이후 십자군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에미르들은 피에르 1세에게 연례 공물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으며 그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어떤 에미르는 그에게 무릎을 꿇기까지 하였다. 피에르 1세는 9월 말 키프로스로 돌아갔다. 피에르 1세의 초상화 243페이지 하지만 예루살렘 왕국의 재건이 목표였던 피에르 1세는 이 정도의 성과로 만족하지 않았다. 물론 키프로스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1362년 초 일단 구호기사단의 동맹을 제의했는데 드 핀 총장은 기꺼이 이에 응했다. 그 다음 해 1월 피에르 1세는 직접 베네치아를 방문하여 동맹을 제의하였다. 베네치아는 비록 맘루크 왕조와 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자국령인 크리테 섬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키프로스가 도움을 주었기에 원병을 보내주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거무된 피에르 1세는 제노바, 아비뇽 교황청과 프랑스, 영국, 플란더스, 라인란트, 부르고뉴 등을 방문하였고 마지막 십자군 왕답게 직접 그것도 여러 번 마상 창시합에 참가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1364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칼 4세까지 만나 새로운 십자군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아주 만족한 그는 그해 겨울에 베네치아로 돌아가 다음 해 여름에 일으킬 새로운 십자군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유럽의 대군주들이 변방 소국의 젊은 군주가 가진 생각대로 움직일 리가 없었다. 즉, 그들의 약속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약간의 지원병이 오기는 했지만 중량감이 없는 무명인사들이었다. 베네치아의 라이벌 제노바도 몇 척의 배를 보내면서 생색을 내는데 그쳤다. 이렇게 되자 피에르 1세가 기대할 만한 곳은 로도스의 구호기사단과 베네치아 그리고 교황청뿐이었지만 원정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의 목표는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였다. 당시 맘루크 술탄은 겨우 11살이었고 아르보카라는 에미르가 섭정이었는데 그들이 민심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다 알렉산드리아 총독은 아르보카와 뜻이 맞지 않아 겉돌고 있었고 임시 지사인 장하라가 약간의 수비병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피에르 1세는 베네치아와 교황령에서 오는 병력과 물자들을 로도스에 집결시켜 두었다. 교황청에서는 특사도 보냈다. 구호 기사단은 1365년에 피에르 1세의 오랜 전우였던 핀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레이몽 베렌가가 30대 총장에 선출된 상황이었다. 그는 아라곤 출신이었는데 기사단 역사상 첫 번째로 스페인 출신으로서 총장에 선출된 인물이 되었다. 피에르 1세는 그 다음 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도스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이 방문은 단순히 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로도스는 새로운 십자군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기사단은 물론이고 키프로스군과 유럽의 지원자 그리고 베네치아군은 신병 훈련과 보급품과 군마 점검 등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교황 특사가 집전하는 특별미사가 열렸다. 1366년 10월 4일 대규모 십자군이 로도스항을 떠났다. 모두 168척에 달하는 대함대였다. 그중 108척이 키프로스의 것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구호기사단과 베네치아 소속이었다. 33척은 군마 전용 수송선이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 키프로스군의 군마만도 1400필이었다고 한다. 키프로스군은 1만이 넘었고 유럽의 지원병들은 1000여 명이었다. 유럽 지원병의 대표가 자작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거물들은 없었다. 구호기사단의 병력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기사만도 100명 이상 동원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최정예였다. 참가한 병사들은 그들이 목적지가 레반트의 어느 해안으로 알고 있었지만 10월 4일 밤 지휘부는 목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10월 9일 새벽이 오기 직전 십자군 함대는 알렉산드리아의 수평선의 모습을 드러냈다.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어리석게도 상선단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두에서 물건을 살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함대가 항구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동이 텄고 그제야 군함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장가라 임시 총독은 허둥지둥 방어 준비를 했지만 한참 늦은 타이밍이었다. 순식간에 항구는 십자군 차지가 되었고 피에르 1세는 바로 전군을 투입하여 공성전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맨 먼저 성벽에 오르는 자에게는 1천 플로린의 포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맹공격이 이어졌고 알렉산드리아는 불과 이틀 만인 10월 11일 완전히 십자군의 손에 넘어갔다. 1167년 아모리 왕이 알렉산드리아를 일시적으로나마 점령한 지 정확히 200년 만의 쾌거였다. 하지만 그 뒤는 좋지 않았다. 1099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비극이 다시 재현되고 말았던 것이다. 학살과 약탈이 대규모로 자행되었고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구역, 심지어 유럽 상인의 저택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약 5,000명이 노예로 팔려나갔고 전리품을 가득 실은 말과 당나귀의 행렬이 부두 쪽으로 길게 이어졌다. 그들은 이런 만행을 안티오키아와 아크레의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했다. 피에르 1세와 베렌가 총장, 교황 특사는
이런 만행을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함락 소식은 전 유럽을 들썩거리게 하기 충분하였다. 십자군이 100여 년 만에 거둔 큰 승리였기에 이런 반응이 무리는 아니었다. 피에르 1세는 여세를 몰아 알렉산드리아를 교두보로 하여 카이로로 진격하려 했지만 이미 귀국해서 자랑할 무용담과 전리품을 모두 챙긴 유럽 출신 기사들은 그런 모험을 원하지 않았다. 뜨내기 십자군의 한계였지만 사실 모두 힘을 합친다고 해도 카이로 진격은 무리였을 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연히 카이로의 맘루크 왕조는 5만이 넘는 대군을 편성하여 알렉산드리아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십자군 수뇌부는 회의 끝에 철수를 결정했고 피에르 1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못해 철수하였다. 결국 십자군의 알렉산드리아 점령은 일주일에 불과했던 것이다. 맘루크의 술탄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교도에게 있을 보복을 엄금하고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고 그 후유증은 무려 19세기까지 이어졌다. 또한 누그러져 가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적대감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큰 손실이었다. 한동안이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금지되었고 맘루크 술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방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대한 박해와 차별도 강도가 심해졌다. 약간 여담성이지만 그 다음 해인 1367년 기사단은 유일한 상관인 교황을 위한 일을 하였다.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가는 우르바누스 5세를 위해 호위병과 선박을 내놓았는데 기사단의 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베네치아와 제노바, 피사도 배를 제공했지만 교황은 굳이 기사단의 배를 탔던 것이다. 이후에도 피에르 1세는 소아시아와 레반트 지방에 공격을 가하였고 약탈도 했다. 기사단도 참가했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다. 1368년에는 다시 십자군을 일으키기 위해 유럽을 순방하였다.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남편을 보다 못한 왕비 엘레노르는 어느 귀족과 바람이 나고 말았다. 사실 키프로스의 귀족들은 전쟁 때문에 많은 부담을 줘서 피에르 1세에게 불만이 많았다. 이를 알게 된 피에르 1세는 잔혹한 보복을 하였는데 1369년 1월 17일 3명의 기사들이 그를 암살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십자군 왕이 사라졌다. 화려한 군사적 성과로 인해 피에르 1세는 키프로스 국왕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후 키프로스 왕국은 계속 쇠퇴하다가 1489년에 이르면 약삭 빠른 베네치아인들의 땅이 되고 만다. 피에르 1세가 죽고 키프로스 왕국이 약체화되면서 구옥기사단과 로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248페이지 로도스의 요새화 248페이지 로도스의 요새화 우트르메르 시절 기사단은 많은 성체를 보유했지만 기존의 성과 요새를 확대하고 보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언급했는데 로도스 시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이 남긴 요새를 거의 5배로 확충하였으니 개조가 아니라 신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 고종 총장은 방파제를 크게 보강하는 한편 방어시설도 크게 정비하였다. 32대 총장 후안 페르난데스 데 에레디아는 항구 쪽의 성벽을 더욱 보강하였다.
34대 총장 필리베르데 나라크는 항구 쪽의 요새를 더욱 보강하는 동시에 방파제 끝에 정식 이름은 성 미카엘 탑이지만 보통은 자신의 성인 나라크 탑이라고 불리게 되는 46m 높이의 탑을 건설하였다. 나라크는 프랑스 출신이었지만 당시 기사단은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 탑은 스페인풍을 띠었다. 사방으로 사격이 가능한 이 탑은 로도스의 랜드마크로 사랑을 받았지만 19세기의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어 아쉽게도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249페이지 나라크 탑을 그린 유화. 나라크의 후임자인 안토니오 플루비안 데 리비에는 육지 쪽 방어시설을 대거 보강하고 성 요한, 성 게오르기우스, 성 아타나시오스의 이름이 붙은 탑들을 세워 더욱 사각을 줄였고 육지 쪽 성벽을 전부 이중으로 구축하였다. 이렇게 로도스는 작은 콘스탄티노플이 된 것이다. 하지만 리비에의 후임자이자 36대 총장인 장 드 라스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서북 쪽을 중심으로 성 안토니오 탑을 쌓는 등 더욱 철저하게 요새화하였다. 나라크 탑 건너편에 풍차 탑을, 서남쪽에는 성 마리아 탑을 쌓아 올렸다. 또한 열병기 시대의 시작, 즉 대포의 등장에 맞추어 성벽을 보완하고 성벽에도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았다. 100여 년 전에 말에서 내려 배를 탔던 기사들이 칼과 창을 버리고 총과 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거포가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을 무너뜨리자 라스티의 후임인 자크 드 미리는 육지 쪽 성벽에 삼각형 보루를 추가하였다. 미리의 후임자인 피에르 라이문도 자코스타는 상업용 항구인 만드라키의 방파제 끝에 성 니콜라스 탑과 오각형 보루를 추가하였다. 거기에다 폭 15m, 깊이 9m에 달하는 해자가 성 전체를 둘렀으며 항구의 입구에는 콘스탄티노플의 금각만처럼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무려 한 세기 반 동안 로도스의 성벽과 방어시설은 끊임없이 보강되어 말 그대로 지중해 최강의 요새라 불릴 만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 기사단은 무슨 싸움을 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250페이지 그림 로도스의 성벽과 방어시설. 성 니콜라스 요새, 프랑스탑, 풍자탑, 성 바오로의 문, 만드라키항, 나라크탑, 무역항, 성 마리아 문, 군항, 무기공장의 문, 성 바오로의 탑, 당부아수의 문, 해자, 동로마 제국 시설의 성벽, 총장궁, 성 게오르기우스 보루, 스페인의 탑, 성 마리아 탑, 아타나지오스 문, 성 요한의 문, 바다의 문, 해자, 이탈리아 탑, 카레토의 탑, 카트린의 문. 251페이지 에르디아 총장의 시대. 피에르 1세가 암살당하고 왕위를 이은 피에르 2세는 용렬한 인물이었고 따라서 외교도 엉망이었다. 특히 제노바와의 관계가 극히 악화되었는데 베렌가 총장이 온 힘을 다해 조정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두 나라는 1373년 전쟁에 돌입하고 말았다. 전세는 제노바에게 유리했고 결국 키프로스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파마쿠스타까지 함락되었다.
투르크인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어. 1374년 안탈리아가 그들이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다음 해 투르크인들은 여세를 몰아 맘루크 왕조와 연합하여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이 해에 베렌가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로베르드 줄리가 31대 총장에 선출되었다. 이 시기에 여러 투르크 세력 중 오스만이 위대한 군주 무라드 1세의 영도하에 소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모레아와 트라키아를 사실상 지배하여 동로마 제국 황제 요한 5세가 신하를 자처해야 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었다. 라틴 제국의 잔존 세력인 아테네 공국과 아키이아 후국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다. 앞으로 400년간 펼쳐질 기사단의 역사 중 오스만과의 싸움이 거의 8화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사단 역시 이런 상황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이탈리아 은행에서 24,500 플로린을 빌려 군비를 확충하였다. 이 자금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로도스의 요새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1377년 줄리 총장은 모레아의 보호를 위해 아키이아 후국의 모후 쥐안나와 담판하여 보니스탕을 조차하는 데 성공하였다. 다니엘 델 카레토가 총독이 되어 현지로 떠났다. 하지만 이 조치는 건너편에 있는 알바니아의 영주 요한 스파타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줄리 총장이 그해 7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침 그해 1월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온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는 60년 만에 다시 전례를 깨고 직접 총장을 임명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레디아였다. 18세 때 입단한 그는 교황청의 특사로 활동했고 아라곤 왕세자의 교사를 맡을 정도의 학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다. 교황의 두톤 신임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1310년생으로 그의 이른을 눈앞에 둔 노인이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직책을 수행하며 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손꼽히는 명총장 중 하나가 된다. 에레디아 총장은 유럽의 지부에서 거의 400명에 달하는 기사들을 불러들였다. 프랑스가 역시 가장 많아 125명이었고 이탈리아 출신이 108명,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이 73명,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 38명, 독일과 보헤미아 출신이 32명, 헝가리 출신이 17명, 모레아와 아테네 출신이 각 2명이었다. 252페이지 그림 에레디아 총장의 초상화. 에레디아 총장은 1378년 4월 함대를 이끌고 보니스타 건너편에 있는 아르타 공략에 나섰다. 요한 스파타는 세르비아군의 지원을 얻어 반격에 나섰다. 에레디아 총장은 불운하게도 매복에 걸려 지휘부와 함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다음 해 9월이 되어서야 몸값을 주고 풀려났는데 명 총장의 데뷔전치고는 면목 없는 일이었다. 주류를 이루는 프랑스 기사들은 늙은 스페인 출신 먹물 낙하산에 대해 더욱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나쁜 일은 겹쳐서 왔다. 그가 포로 신세로 지내던 기간, 정확히 말하면 1378년 4월 그를 임명한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세상을 떠나고 우르바누스 6세가 로마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에 반발한 프랑스 추기경들이 아비뇽에서
클레멘스 7세를 대립교황으로 선출하면서 유럽 각국이 두 교황을 지지하는 사태가 벌어져 서방교회의 대분열이 시작된 것이다.